자, 그럼 허정환 선생님 증언해 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80년 당시에 보안사령부 국보위 특명반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48년생 허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뭐 정언보다는 왜 광주 문제가 39년의 오랜 세월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고 특조위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이 문제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를 크게 대별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제가 1988년도 12월 8일 날 평민당사, 그 당시 평민당사 당무회의석상에서 기히 발표한, 폭로한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그 후로 책을 썼습니다. 광주 문제에 관한 것을. 근데 지난 세월 동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고 질문한 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또 보안사에서 광주 문제를 희석시키고 감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 속에 제가 받은 고초는 그들의 엄청난 공갈 협박을 못 이겨서 강원도 저기 오지인 화천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은둔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오랜 세월이 흐르고 특조위가 결성돼서 이걸 진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념이 다른 정부가 또 들었으면 여반장처럼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잔악무독한 이런 만행이 우리 역사에 점철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고 뭐 늙으니 목숨이 문밖이 저승이라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산 증인 저 같은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이 역사가 역사의 선반 위에 바르게 정립될 리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왜 이 광주의 역사가 39년의 세월을 끌었냐 하는 문제를 크게 대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보안사가 광주를 평정하고 제일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이 자기들이 자행한 범행을 숨기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가 5.11 대책분석반입니다. 그 기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방대한 변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각계 전문가 또는 연구원들을 차출해서 그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5.11 연구회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 활동에, 그 화려한 활동에 의해서 5.11 광주 5.18 광주가 덮여졌고, 뭐 이 자리에서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39년의 오랜 세월을 미궁 속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5.18에 뭐 전두환이가 왔다 안 왔다 이런 것은 제가 기 책자루나 1988년도 양심선언을 기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분이 한 분도 정독해보지 않았다 하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 책 속에 그런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전두환이가 선무 공작대를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편의 공작대를 내려보내서 장갑차도 털고 무기고도 털고 이런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만도 불구하고도 지금까지 이게 미궁에 사 있다는 것, 저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서 저 혼자 외롭게 이렇게 그 문제를 주장하고 이런 것에 제가 지쳐가지고 있을 즈음에 이 선배께서, 저 뭐 개인적으로는 대학 선배입니다.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저를 탐문하고 소재를 수소문하고 이러다가 최근에서 저하고 이제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내용을 못 믿고 또 5.11 연구단에서 또 희석을 하고 이럴까 싶어서 그걸 교차 검증하는 차원, 다시 말해서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도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기꺼이 여기에 내가 동참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 합의를 보고 제가 피지를 가서 들어오십시다.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 기자들한테 우리가 이 사실을 청천백일하에 밝히고 역사의 선반 위에 바르게 된 역사를 우리가 정립하는, 죽기 전에 거기에 일조를 하십시다. 이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분은 외국인 정보기관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고,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자행하는 신화를 엮어서 자행하는 모든 것을 외부에서 체킹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내부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조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베일에 사 있었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그 당시 군의 특성상의 G라인 뭐 이런 큰 틀에서만 광주 문제를 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시나리오는 단 열흘간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열흘간의 시나리오를 39년간을 끄는 넌센스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그때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계했던 사람은 10손가락 내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DNA가 잘못돼가지고 그 콩깍지에서 튀어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오늘날 폭로하고 가르쳐드리고 역사를 정립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DNA가 달라요.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묻혀있었다. 지금까지 뭡니까 50청문회 뭐 이런 것이 결성이 돼가지고 뭐 기록을 확인하고 뭐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외형적인 수박 거달기식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5.11 연구단에서 그것을 희석하고 변조하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또 겪었고, 뭐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덮여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부상자 동지회라든가 그때 목숨을 잃은 열사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도 구천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분들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여름 모이신 분들이 코끼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걸 갖다가 스케치를 하시지, 코끼리의 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발톱이 어떻게 생겼고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이 다 밝혀진 사항이고, 구태여 한 가지 지금까지 안 밝혀진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24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때 제가 광주 시내 외근을 하고 있는데 급히 귀대를 하라 하는 무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사령부 이학봉처장의 전화인데 늘 전화기 앞에 대기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주변에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라. 그리고 그 전화를 제가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상방교전 사건이라고 아시죠? 우리 공수특전단하고 정교사 교도대하고 교전한 사건. 상방교전. 그 상방교전을 거름명을 하시면서 너 여순 반란 사건 알지? 네, 압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여순 반란 사건과 유사한 거냐 안 한 거냐. 제가 방금 외근 활동을 하고 들어온 중이라서 아직 진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긴급하게 파악해서 보고해라. 믿을 놈은 너뿐이다. 좀 그 안 된 소리지만은 그 우리 보안사는 영호남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광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뭐 고향도 그쪽도 아니고 유일하게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광주에 나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는 건 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수임무상 저는 그 광주에 5.18이 나기 전부터 근무를 했는 사람인데 그때 이학봉 그 합수단장은 오직 믿는 사람은 부대장이나 뭐 G 채널에 계신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인 그런 친분도 있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 제가 그 보안과나 그 담당하는 그 섹션에 가서 과에 가서 그 진상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여순 반란 사건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방교전이다 하는 내용을 그 담당 섹션에서 과에서 사령부로 보고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는 상방교전이 맞습니다. 5인에 의한 거예요. 5인 사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확실하냐? 확실한 거냐 하는 거 3번 물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만 믿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광주 살렸다. 그러면서 전화를 꺼내시면서 그 전화가 이제 옆에 사람이 전화기를 수화기를 건네주니까 아마 받아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바로 이제 그 누구한테 주는가 봐요. 근데 그 유니트 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무슨 전투단, 비행단 이거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뭐 1전비, 뭐 2전비 뭐 이런 소리는 제가 못 들었는데 비행단에 연락해서 출격 취소시켜. 이 명령을 하는 것을 옆에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니트 상으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3일 후에 광주로 오셔가지고 그 다른 직원들을 모르게 다른 요원들을 모르게 저한테 격려금도 주고 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지금까지 그 전두환 씨가 사격 명령권자다. 전두환 씨는 절대 발포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뭐 모든 그 문헌에 보면 전두환이가 발포 명령을 했다 하는데 발포 명령을 나는 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발포라는 것은 초병한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군에서. 비거나 내로 연평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위권 문제를 그걸 언급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격 명령이 다시 말해 대응 사격 전투 교치 지침에서 사격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북애들하고 교전을 하다 그렇게 많이 사상자가 발생된 겁니다. 초병이 다수의 외침자로부터 자기 목숨이 위험할 때 그때 사격하는 행위를 발포라고 합니다. 이 발포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간수인 도청을 사수하는 공수특전단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위력 구사를 했다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 사격하는 것을.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위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전두환이는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뭐 일간지를 아니 뭐 방송을 보니까 뭐 어느 방송이라고는 제가 얘기하면 상당히 그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은 40년 만에 부마 사태 때 광주에 전두환이 부마 지역에 부산 지역에 전두환이가 한 것이 특종이다. 또 그 뭐 군사 전문 연구를 하신 분이 이거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소리를 그 기사와 언론은 그 방송을 듣고 상당히 참 그 뭐 좀 생각이 부족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두환이가 부산 지역에 그 당시에 간 것은 보안사령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그게 보안사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명령 개통이 이원화됐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그 자체를 거명하는 자체가
우리가 군을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안사령부는 평상시에도 전투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대간작전이나 전투에 준하는 작전이 벌어졌을 때는 작전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 시에는, 전쟁 시에는 보안사의 명령 없이 병력을 움직인다, 또는 평상시에 보안사의 명령 없이 병력을 움직인다 하면 반란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예를 들어서 잘 됐으면 모르는데 실패가 됐다, 보안사의 작전 조언에 응하지 않고 작전을 했다, 실패를 했다는 경우에는 지휘관은 총사령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보안사의 군 이동에 관한, 무기 병력 이동에 관한 작전 조언권입니다. 그러면 5.18 당시엔 전두환이는 당연히 모든 작전권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교사가 이군사령부 31사 하는 그 지휘체제는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 유엔사하고의 작전 권한에서 배제되는 것이 공수특전단의 부대이동입니다. 그 부대이동상에 하등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공수특전단입니다. 다른 병력들은 우리가 그 미국하고의 그 한미 그 뭐라 합니까 그걸 그 지침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수특전단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공수특전단이 투입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뭐 많이 들었는 말씀인데, 전두환이가 사격 명령에 움직일 수 없는 그 범죄자다, 그럼 전두환 씨는 계속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짝을 못하게, 그 부정을 못하게 하는 실증적인 것이 26일 날 마지막으로 도청을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을 할 때 제가 우리 김용장 씨가 말씀하신 그 공수특전단들이 기거를 하고 있던 K57 그 경락고에 가서 도청의 상황, 또 도청의 구조, 이런 걸 전부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용이하게 이제 침투를 해서 가서 시민군을 타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무슨 자위력 부사다가 나는 거기 21일 날 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26일 새벽, 그러니까 27일 아침이죠. 그 미명에 광주에서 그 제일 높은 빌딩이 그 당시에 전일 빌딩입니다. 그때 공수특전단한테 내려온 지침이 그러니까 지락군은 한 명도 사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그 도청을 진압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층 건물에 있는 저격병이 있다, 시민군의 저격병이 있다 하는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군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저격병을 제압을 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헬기로 그 저격병을 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헬기가 이제 계류를 하면서 비행을 하면서 사격을 하는 것은, 명령을 한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 절개지에다 위협 사격을 해라, 뭐 또 광주 천변을 따라가면서 사격을 해라, 이런 것은 조종사가 지령실로부터 한번 지시를 받으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헬기가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목표물 발견, 사격할까요 말까요, 몇 명이냐, 적 장비는 뭐냐, 이런 걸 전부 레이저 빔으로 쏴서 봅니다. 봐서 조종사가 보고를 하면, 지휘부대 보고를 하면은 사격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종관을 잡고 있는 조종사가 사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격수한테, 다시 말해서 사격병한테 비행기 안에서, 헬기 안에서 레시바를 쓰고 레시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격병은 조종사의 명령을 다 받고 M560이나 이런 장비로 사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체계화되어 있는 사격 체제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호버링 스탠스라는 것은 사격을 하기 위한 헬리콥터나 전투 헬기가
자세를 잡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전일 빌딩의 사격은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수특전단이 진압을 하고 평정을 하고 24단이 주둔하기 전에 도청과 전일 빌딩 그 뒤에 YWCA에 들어가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임무를 지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은 비행통제소에서 명령권자가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프레네 상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지금도 파기를 안 하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공군하고 또 우리 보안사령부에 아마 보관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보안사는 그 기능이 옛날에 육해공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통폐합을 해서 국군보안사로 국직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통신감청이다. 북한의 소위 말해서 대남 간첩한테 내리는 지령을 잡기 위해서 감청하기 위해서 통신보안부대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통신보안부대를 신설합니다. 그것이 6.15 통신보안부대입니다. 그 당시 6.15 보안부대는 광주 상무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6.15 보안부대에서는 모든 그 당시에 광주에 돌아가는 민간인이 됐건 군인이 됐건 전부 다 감청해서 사령부로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그때 제2보안사가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정병주 사령관이 피습되고 나서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왔는데 정호영 특전사령관 우리 그 전두환 사령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특전단의 초급 지휘관들이나 초급 지휘관은 위관급 장교를 말합니다. 중대장서부터 그 다음에 그 중견 지휘관은 대장급 이런 장교들이 정병주 사령관의 반대파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그 당시는 총뿌리를 달리하면 반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 보안사는 그분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심지어 정호령 사령관의 은동, 은행, 동양감시 이런 것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그 사람들의 유무선 통신을 저희들이 감청을 다 했습니다. 그 감청 기록은 마이크로 필름화돼서 보안사에 지금까지도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성될 특조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추궁해 주시면 아마 전모가 밝혀질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특조위가 조사를 하고 무슨 뭘 해서 자 이렇다 광주의 실상은 이렇다 하고 우리 현지에서 땅땅땅 하고 두드려 가지고 결론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념이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뭐 제가 그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괴짝에 넣어가지고 봉인을 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변조될 수 있다. 또 저는 해외 도피를 해야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깊이 경청을 하시고 그게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허장환 선생님은 당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드는 10명 안에 들어가 있던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 상황과 그때 당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군 내부의 이런 동태들을 지금 다 증언을 하고 계셔서 그 말이 저는 매우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군의 어떤 공식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순박한 생각이고 실제로 그때 상황을 통제했던 사람은 10명 정도다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학봉 당시 그분이 뭐예요? 직급이 대령이었습니까? 예. 이학봉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 내에서 지금 이 신군부에 저항해서 이거를 우리를 저격한 거냐 아니면 단순 오인에 의해서 교전한 거냐 이걸 지금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오인 사격이었다. 그랬더니 당신이 광주를 구했다 하면서 무슨
전투 비행기의 출격을 중지시켜라, 그 출동을 당시에는 중지시켜라 저는 이렇게 그 했다는 상황을 거죠. 몰랐습니다. 한참 아니, 그러니까 지난 후에 들린 그 예, 말소리가 유니트 상황은 들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어떤 폭격을 사실상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지금 말씀에서 제가 그걸 유추가 아니고 그 후에 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그 당시 조종사의 양심 선언도 있었고 네.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후일에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 광주를 폭격한다 뭐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영환이 네가 광주 구했다 그러면서 그 유니트 상으로 무슨 전비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자를 제가 못 들었어요. 네네, 예, 근데 잘 알겠습니다. 무슨 전비하다 연락해서 출격 취소시키라. 자, 이제 좀 시간이 워낙에 이제 뭐 그냥 긴장감 속에서 들었습니다만 모든 뭐 기자님들 그러셨을 텐데 이제부터 질문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그에 앞서서 자 맨 뒤쪽에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이신 서삼석 의원님이 오래전부터 와서 메모를 하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 이제 질의를 받겠는데요. 먼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저희들이 갖다 드릴 텐데요. 그러면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